문홍철 DB금융투자의 채권 전략 파트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 물가지표도 나오고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었죠.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증시는 오늘 물론 반등은 좀 했지만 그렇죠. 채권 시장에서는 어떤 점을 주목하고 계신가요? 이제 지금 주식도 되게 안 좋지만 채권 시장도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많이 오른 현상들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 뭐 같이 깨지는 경우가 뭐 둘 중에 하나라도 좋아야 되는데 같이 깨지는 아주 좀 특이한 케이스가 벌어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채권은 제일 무서운 게 이제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뭐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든지 인플레이션이든지 이제 물가가 오른다는 건 똑같은 건데 뭐 경기가 좋아지든지 나빠지든지 약간 모멘텀으로는 확실히 경기는 둔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보통 그럼 채권 금리가 떨어져야 맞거든요. 근데 요즘은 경기도 경기지만 일단 물가가 오르지 않겠냐. 특히 에너지 가격들이 많이 오르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이고 그러면 물가 오르는 거고 과거에 스태그플레이션 때 보니까 장기금리 엄청 올랐다. 그러니까 이제 좀 빠르게 움직이시는 투자자분들은 그러면 채권금리 오르겠구만 이러면서 채권에 대해서 숏 그러니까 매도를 하는 거죠. 뭐 가지고 있는 걸 매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선물이죠. 선물을 이용해서 선물 매도로 대응들을 많이 하시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그 국채 선물을 많이 매매를 하시는데 이제 미국채 선물도 굉장히 당연히 큰 시장이니까 그쪽에서 장기물 매도를 많이 했고요. 근데 의외로 이제 우리나라 국채 선물 시장이 굉장히 커요. 글로벌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일종의 플레이 그라운드로 아주 좋은 물을 만났다. 특히 한국은 기준금리도 빠르게 부동산 때문에 올린다더라. 이제 이런 소문을 어디서 많이 듣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장기물 금리에 대해서 숏을 선물 시장에서 많이 포지션을 외국인들이 잡다 보니까 장기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채권 시장 쪽에서는 굉장히 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채권 애널리스트 해먹기 힘드신 나날이시겠네요. 뭐 요즘같이 금리가 오를 때는 뭐 저희도 힘들지만 사실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 이 고객분들이 특히 이제 기관 고객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런 분들은 채권의 이제 시가평가를 계속 받으니까 금리가 오를 때 평가 가격이 계속 떨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채권은 약간 주식이랑 다른 게 있는데 주식은 주로 이제 올라야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자별로 금리가 올라야 좋으신 분도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연기금이나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떨어지면은 계속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재투자 금리가 떨어지니까 수익이 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이제 생기고. 그러니까 만기 보유 전략으로 가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채권을 무조건 이제 만기까지 가져가시는데 만기가 돌아와서 돈을 들어왔는데 이걸로 새로운 채권을 살려고 보니까 금리가 이제 떨어져 있으면 굉장히 재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고 반대로 이제 금리가 많이 지금 좀 올라 있으면은 그래도 뭐 사기에 좀 괜찮은 금리대가 왔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이제 계시기 때문에 약간 이제 주식이랑은 조금 다르게 금리가 오르는 게 뭐 꼭 좋다 나쁘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약간 차이는 좀 있는데 뭐 보통 갖고 계신 게 터지는 건 똑같기 때문에 요즘 좀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험사들은 오히려 뭐 괜찮다. 그렇죠.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주식하시는 분들은 은행주나 보험주가 의외로 조금 괜찮은 성과가 나오실 건데 이제 보통 은행주랑 보험주가 금리가 오를 때 좀 괜찮은 주식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지금 같은 흐름이 얼마나 이어질 거라고 보고 계신가요? 지금 같은 흐름이 뭐 단기적으로 갈 거다라고 해서 숏을 치지는 않겠죠. 보통 우리가 뭐 삼성전자를 산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이러다가 꼬꾸라질 거야. 그러면 안 사겠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길게 보시고서 결국 투자를 이제 하시는 건데 개개인의 성격들은 조금 다르고 저의 생각도 좀 다르지만 아마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특히 이제 중요할 거지 않습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저희는 수익률 곡선을 통해서 시장의 전망치를 뽑아볼 수가 있는데 내년 말까지 추가로 이미 한 번 올렸잖아요. 추가로 한 4번 정도 더 올릴 거다. 여기서 4번 더 올린다고요? 그게 이제 수익률 곡선에는 반영이 돼 있고요. 물론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건 좀 다릅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 초에 1.25까지 올리고 말 것이다. 혹은 뭐 1.5까지 보시는 분도 꽤 있고요. 그런데 내년 말까지 4번 더 올리면 1.75거든요. 7호가 되는 거예요. 1.75인데 현재 마켓 가격에는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 지난주에 있었던 한국은행 통화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말의 근거에 보면 11월 달은 금리 올리는 게 거의 확실합니다.
네. 그걸 약간 설명해 주시죠.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뭐 향후에 어떤 타이밍에 금리를 올릴 거냐가 상당히 이제 전략에서 중요한데 사실 11월에 올린다는 거는 이미 시장은 다 알고 있었어요. 저희도 그렇고. 네. 저희가 좀 시장을 강하게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뭐 좀 덜 떨어질 거다라든가 좀 강하게 보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뭐 11월 인상은 그러니까 10월 달에 동결하고 11월 인상은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는 바고요. 다만 이제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거는 11월 인상 오케이. 뭐 내년 1분기 인상 오케이. 근데 저는 거기서 끝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네. 시장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금리가 이제 많이 오르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들어주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 금통이 날도 그렇고 채권 가격이 좀 많이 하락한 흐름들이 네. 최근 한 2주 정도 급하게 있었습니다. 네. 네. 지금 한국의 금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네. 워낙 금리하면 미국 얘기만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오늘 이거 지금 미국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국채 선물 매도 얘기가 시작이 돼서 국내 금리 얘기를 하고 있죠. 국내 금리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얼핏 뉴스에서 포착되어지는 금융 불균형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걸까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미국뿐만 아니고 한국도 인플레이션 장난 아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그 파이터로서 드디어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일단 이 한국은행에서 직접적으로 밝히는 거는 금융 불균형 쪽이 좀 더 앞에 있습니다. 네. 이제 교과서에는 물가가 일단 1순위죠. 네. 통화정책은 물가의 오름세를 통제하기 위해서 현재처럼 이제 물가가 오를 것 같을 때는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한다.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최근 한 10년 정도 오면서 이제 중앙은행의 책무 중에 금융 안정 이런 게 이제 추가가 됐고요. 특히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융 불균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보다 더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면 뭐 가계부채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부동산이 되겠죠. 이제 이런 쪽 시장을 좀 안정시켜야 된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면에서 기준금리를 좀 올리겠다는 시그널링을 이제 시장에 주면 그럼 이제 당장 대출 받아가지고 뭐 집을 사려고 한다던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위험 선호의 심리가 상당히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은행은 분명히 그걸 노리고 있는 거고요. 뭐 우리나라도 최근에 물가가 좀 올라가고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물가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어떤 비중으로 볼 때 금리 인상의 이유가 뭐 100이라고 할 때 한 70 정도는 이제 금융 안정 요거고 한 30 정도가 이제 물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가 이제 가계부채가 워낙 많고, 근데 뭐 가계부채 쪽 외에는 뭐 기업들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부채 문제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현장에 계신 분 입장에서는 실제로 지금 현재 가계부채나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이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 편하게 말씀하시죠. 개인적 자격으로, 개인적 자격으로 DB금융 자격이 아니고. 요게 좀 조심스러워가지고 저희도 좀 이제 회사에서 이런 거 통제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말을 좀 저희가 편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라도. 아니 왜냐하면 저는 이제 현장의 분들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부동산으로 뼈가 굵은 그리고 자산을 이루신 분들이 지금 말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좀 됐는데 그리고 저한테 오시는 많은 그 현장의 고객들이 과거하고 좀 다른 궤적. 집을 한 서너 채 갖고 있었다가 한 채를 팔았는데 이제 집을 옛날 같았으면 당연히 집을 다시 샀어요. 기다렸다가 어떤 식으로든지 이거는 근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번 거는 그냥 주식 투자를 해야 되겠어 하고 돈이 넘어오는 게 올해 뭐 정말 전 수십 건 이상 저는 포착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게 지금 맨하탄보다 좀 비싼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이상한 걸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셔요. 그래서 한번 여쭙는 겁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부동산에 관심은 많이 있는데요. 저는 글쎄요, 사실 가격 분석이 의미가 있는 시장인가 하는 의문이 좀 드네요. 왜냐하면 뭐 거래가 되고 뭐 시장이 자유롭게 사고 팔고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어떤 가격의 신뢰성을 볼 때 주로 이제 가격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가중평균 가격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가중평균이라는 거는 거래량 곱하기 가격 이렇게 해서 뽑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뭐 오늘 계속 뭐 수백만 주가 뭐 7만 원에서 거래가 되다가 갑자기 한 주가 9만 원에서 거래됐다고 해서 삼성전자 오늘 종가 9만 원이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에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거래가 거의 없고 네. 그 중에 이제 팔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끔 뭐 팔 수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 던지면 이게 이제 신고가로 거래가 되는 거고, 저는 그렇다면 그게 과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개인적으로 많이 들고요. 네. 뭐 그래도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정부도 그렇고 사람들이 어떤 심리가 자체가 특히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은 더 부채를 땡겨서 이제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 같았으면은 뭐 금리 저거 25bp 올려봐야, 그리고 앞으로 뭐 저는 1.25까지만 올린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그러면은 총 75bp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미 한 번 올렸고 그거 올려봐야 뭐 결국 부동산으로 버는 게 훨씬 많은데 무슨 그걸로 집값이 잡히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네. 근데 요즘은 제가 생각이 조금 이제 달라지는 게 네. 일단 정부의 기본적인 기조 자체가 공급 증가로 이미 돌아선 지가 한 1년 정도 됐고요. 네. 그리고 기준금리가 뭐 2%일 때 25bp 올리는 거하고 이제 0.5일 때 25bp 올리는 거하고는 좀 와닿는 게 다르죠. 퍼센테이지로 완전히 다르죠. 이자 비용의 규모가 늘어나는 거는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더블라는 금리 네. 더블난 거죠. 그러다가 요즘 은행에서 이제 대출해주는 금리를 보면은 금리는 25bp 올렸잖아요, 이미 8월달에. 네.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대출에 이제 붙이는 스프레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기본적으로 이 부채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더 주겠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부동산을 갖고 계신 사람이 막 이거 이자 부담돼서 팔겠다 이럴 것 같진 않은데, 다만 추가로 하시려는 분들은 좀 안 하실 것 같고, 그리고 확실히 그 이자 부담 때문에 소비는 굉장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경제에 상당히 큰 그 부담을 줄 것이다라고 보는 편이고, 경기 모멘텀 측면에서도 이미 좀 꺾여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게다가 지금 글로벌리 통화 정책으로 돈을 흡수하는 건 이미 다 아실 거고요. 네. 그런데 재정 쪽도 흡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특히 미국 중심으로 해서 물가 오르는 걸 보면은 미국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풀었거든요. 네. 돈 풀 때 한번 물가 올라가고 다시 떨어진 다음에 또 풀면 그렇죠. 잠깐 더 올라가고 또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 얘기는 자산 가격에 있어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같이 돈을 엄청 풀었으니까 그때는 그냥 고구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지금은 중앙은행들은 당연히 감고 있고 정부조차도 추가적으로 빚을 내서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정치권에서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도 뭐 돈 쓴다고 하지만 2차 추경에서 빚낸 거 하나도 없거든요. 전부 다 증세를 통해서 했고 지금 10월 달까지 작년보다 더 들어온 세금이 한 58조 된다고 하는데 네. 아마 12월 달에 종부세를 거두면 세금이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국가 재정을 보거나 저희 채권 시장에서는 돈의 흐름을 보는데 돈의 흐름상 세금을 늘리는 거는 통화 환수와 정확히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유동성을 지금 중앙 정부가 감아 드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미국도 3.5조 달러 부양책 한다고 하는데 저거 다 증세로 하는 거고요. 그나마 3.5조 달러 통과되기도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 대략 한 1.5조 달러 언저리 통과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글로벌리 재정 모멘텀은 축소 쪽으로 가고 있어서 과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를 혹은 어떤 위험 자산 투자를 더 늘리는 게 맞냐,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저는 돈의 흐름을 보는 측면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안 잡히면 추가적으로 그래도 인상할 개연성은 있어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있죠.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장기 금리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네. 이건 어떻게 또 봐야 될까요? 미국 금리를 보실 때 특히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뭐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뭐 오늘 시청자분들이 다 까먹으셔도 되는데 네. 오로지 하나 기억하실 거라면 뭐 저는 하나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오늘 한 놈만 패면 이제 5년, 30년 미국채 스프레드. 그러니까 미국채 30년과 미국채 5년물 간의 이제 금리 차를 보시라고 네.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대 금리는 많이 올랐고요. 물론 최근에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절대 레벨 자체는 최근에 좀 올랐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금리 차를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채권에서는 사실 그 가격보다는 금리 차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5년물과 30년물의 금리 차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추세가 지금까지 바뀌질 않았습니다. 지난 6월 달에 크게 하락한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뭘 의미하냐. 30년물은 여러분들이 30년 투자를 해야 된다. 채권을. 그러면 당연히 30년 동안의 미국의 성장, 그쵸. 그리고 물가, 이걸 머릿속에 다 계산을 하고 이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0년물은 물가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반면에 이제 5년짜리 채권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향후에 5년 동안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릴 거냐. 이게 굉장히 아주 포커스돼서 움직입니다. 네. 그럼 5년, 30년이 나타낸다는 건 뭐냐면은 과연 인플레이션이 올 거냐, 혹은 오더라도 중앙은행이 긴축적 통화 정책을 통해서 이거를 잡을 거냐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거기에 반영이 돼 있거든요. 얘가 계속 가라앉고 있다는 거는 채권 시장은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안 오든지 설사 오더라도 중앙은행이 명백하게 통제를 잘 할 것이다 라는 강력한 시그널링, 그게 중앙은행에 대한 어떤 신뢰일지 혹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인지 모르겠지만 채권 시장은 명백히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나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엄청 오를 거다라는 생각이 없진 않겠지만 그것보다는 결국 중앙은행이 긴축적 통화 정책을 통해서 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거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30년과 5년짜리의 이제 금리 차는 계속 축소가 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 아마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하시더라도 이 30년물과 5년짜리 금리 차를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이 장기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보면은 기술주만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장기 금리는 떨어졌어요. 아니 그렇게 매파적으로 금리 올린다 그러고 테이퍼링 당장 뭐 11월, 12월에 한다 그러고 물가도 뭐 그렇게 낮지 않게 나왔는데도 이상하게 장기 금리가 떨어졌거든요. 그 환경 하에서 이제 기술주가 가격이 좀 올랐지 않습니까? 즉 금리에 이제 기술주가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장기물 금리의 향방에 대해서는 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좀 면밀히 보시면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물은 추세적인 우상향은 맞죠?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이제 맞는 것 같고요. 저를 포함해서 이제 저희들은 뭐 이런 얘기합니다. 엔드 유저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가령 10년짜리 채권을 10년 만기까지 가져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주로 연기금이나 보험사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사람들이 한 번 사면 이 사람들은 물량이 안 나와요. 뭐 아파트 같은 거 누가 사면은 저희 죽을 때까지 가져가겠다, 뭐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물량이 유통이 안 돼요. 그런데 유통을 하는 사람이 누가 유통을 하냐면 주로 이제 헤지펀드 매니저들이나 뭐 좀 공격적으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막 샀다 팔았다 합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금리 계속 오를 거다. 아주 강력한 베팅을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9월부터 뭐 실제로는 8월 말부터 시작되긴 했는데 그 흐름이 굉장히 강하고, 반면에 이제 저나 혹은 약간 그 엔드 유저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기금이나 보험사, 이분들은 뭐 뉴스나 이런 데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그냥 혼자 조용히 앉아가지고 이제 고민을 막 하다가 오늘 30년짜리 살까 말까 요 고민만 합니다. 인터뷰는 주로 이제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인터뷰를 엄청나게 하죠. 이분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굉장히 크게 얘기를 하고 있고 금리가 더 오를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만나보는 혹은 뭐 해외에 계신 이 리얼머니라고 하는 이 엔드 유저들, 이런 장기 투자 기관들은 아니 미국채 금리가 진짜 오를까요? 혹은 30년물 금리가 2%, 그러니까 미국채 30년입니다. 미국채 30년물 금리가 2% 위가 과연 유지가 될까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공급 병목 때문인데 과연 공급 병목이 계속돼서 이 사람들은 뭐 단순히 한두 달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이럴까요? 정말 그렇다면 계속 그 사람들은 채권을 안 사겠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별로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뉴스에 나오는 내용과 굉장히 다른 내용이고, 실제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30년물 입찰, 그러니까 미국채 30년물 입찰에서도 이 엔드 유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 채권 시장 사람들도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 이 만기까지 좀 가져가시려는 분들은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해서 이게 아주 장기적으로 계속될 이슈는 아니다. 그래서 금리가 어느 정도 오르다가 말 것이다. 이렇게 암묵적으로 말은 안 해요. 말은 안 하는데 이렇게 암묵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시 일시적으로 금리가 올랐다 떴다 지는 거는 우리는 별로 상관 안 하겠어. 그렇죠. 어차피 장기물이니까 이 정도의 금리가 우리가 들고 가기에 적정한지 여부. 그 여부를 보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잠깐 떠주면 땡큐인 거죠. 더 싸게 채권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친환경, 그 에너지 관련된 비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이게 뭐 친환경으로 가면서 코스트는 올라가고 계속해서 이게 계속 물가 상승으로 장기적으로 갈 일이냐, 아니면 물가 오르면 병목 현상 약간만 뚫리면 친환경보다 결국에는 경제성에 의해서 또 돌아가느냐, 이걸로 되게 전망이 아주 크게 시각이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전망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게 아마 최근에 그 쉐일 쪽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쉐일이 이제 사람들의 가장 큰 의문 중에 하나가 유가가 저렇게 높은데 왜 생산 안 하냐. 그렇죠. 리그가 안 늘어요 별로. 네,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사람들의 의문이 있었는데 정작 쉐일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사실 제 주변에도 어떤 분이 쉐일 때문에 자기는 석유는 쳐다보기도 싫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쉐일 오일이 지난 10년 동안 엄청난 학살극을 벌여서 쉐일 때문에 손해보는, 쉐일 때문에 주가 떨어져서 나 뭐 고생했다라고 생각하는 뭐 석유의 전통적인 컨벤셔널 오일 플레이어도 있지만 쉐일에 투자한 사람은 그 돈을 벌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사람들 엄청나게 망했습니다. 그렇죠. 투자한 사람들 뭐 이번에 저 작년도 3월달에 터진 에너지 기업이 다 그쪽 관련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망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장비들은 이제 다 스크랩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또 인수를 해가지고 그냥 돌리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쉐일 투자했다가 망했어요. 그럼 당연히 쳐다보지 않겠죠. 네. 그리고 새로 들어간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럼 새로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괜히 생산량 늘렸다가 나중에 또 적골난다. 지금 뭐 유가 좀 올랐다고 해서 생산량을 늘리기보다는 일단은 그냥 짱을 보고 어차피 쉐일 업체들은 장기 선물로 이미 해지를 다 해놨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거기서 수익을 더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플레이어들의 어떤 선물 만기도 계속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선물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때는 다시 최근에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BEP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약간 여기서 생산량을 좀 더 늘려서 수익을 더 얻으려는 수요가 이제 꾸준히 생길 수가 있고요. 최근에 쉐일 쪽에서 나오는 뉴스들은 전통 쉐일 쪽에서 투자를 했던 분들은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생산을 잘 늘리려는데 좀 보수적인데 상대적으로 좀 소소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가령 요즘 뭐 패밀리 오피스라는 약간 작은 자금들이 있는 데들 있잖아요. 뭐 작다고 해도 뭐 수조 원이지만 그 돈들이 투자하는 쉐일들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유정을 좀 늘리려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야 이게 뭐 정의롭고 환경에 좋고 이러니까 해야 돼도 있겠죠. 근데 돈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러려면 이제 마리화나 기업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모아왔지 않습니까? 즉 정의롭고 깨끗하고 환경도 좋지만 이 인간이란 게 근본적으로 돈이 되면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쉐일이나 뭐 석탄, 가스 이런 것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렇다면은 뭐 저라면 인간의 이기심에 의거해서 생산량을 좀 늘리고 싶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약간 가스 쪽은 푸틴이 좀 뒤에서 조종을 한 게 있지 않나. 약간 정치적인 이유가 좀 있는 것 같고. 석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중국이 열심히 탄광을 좀 돌리고 있는 것 같고요. 다른데 가령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석탄 가격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뭐 호주도 마찬가지인데 워낙에 그동안 투자를 안 해가지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얘네를 광부했어요. 뭐 석탄 광산 다 닫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광부하다가 이제 트럭 운전사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왔고 야 요즘 석탄이 난리야. 와서 다시 캐라. 그러면 제가 트럭 운전사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석탄을 다시 캐러 갈까요? 저라면 안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저거 수요가 천년만년 늘어날 것도 아니고 저 반짝하다가 다시 가라앉을 건데 괜히 저거 가서 했다가 다시 트럭 운전사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력 구하기가 좀 힘드는 상황. 이게 바로 공급 병목의 어떤 핵심 같은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시간이 좀 걸린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이후에는 해소가 일부 될 것이다. 오펙 같은 경우에도 생산은 좀 늘리고 있는데 해외로 출하하는 물량들은 상대적으로 줄은 그 어떤 갭이 있다는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물량 자체가 부족한 건 아니다. 뭐 우크라이나에는 지금 가스가 남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약간 공급 병목이 해소되려면 시간은 필요한데 저는 그 시간이 지나면은 지금 아까 엔드 유저의 채권 투자자들이 생각하듯이 좀 가라앉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좀 봅니다. 미국 장기 금리가 그렇게 결국에 하락을 하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도 한국은 계속 금리 인상을 또 가게 될까요? 이게 그 연관성은 약간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조금 이제 채권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아는데 일반인 분들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게 뭐냐면 기준금리 올리는데 장기금리가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그 옛날에 어떤 분이 저는 이제 주로 대부분 주식을 하시는 리서치 센터고 뭐 저는 혼자 채권을 하고 있는데 가끔 이제 가만히 혼자 앉아 있으면은 주식 브로커를 하시는 분이나 주식을 하시는 분이 아니 오늘 기준금리 올렸다는데 왜 채권금리 떨어졌나요?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전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이게 삼성전자 실적이 10조가 나올 거라고 하는데 이미 12조를 반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10조가 굉장히 좋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12조 바랬는데 10조가 되면
떨어지죠. 그럼 떨어지겠죠. 네. 주가가 떨어지겠죠. 네. 마찬가지로 이 채권도 기준금리를 급하게 올린다. 그렇다면은 장기채를 거래하시는 분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경제가 이렇게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는데 여기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성장률은 더 떨어질 거고. 그렇죠. 물가는 네. 결국 물가라는 거는 유동성을 얼마나 푸냐의 함수지 않습니까? 결국은. 네. 그렇다면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할 경우에 유동성이 흡수되면서 물가는 가라앉잖아요. 그럼 경기도 나빠져. 물가도 안 좋아. 기준금리는 올리라 해. 나는 그냥 장기채를 살린다. 실제 그래서 과거에 보시면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기준금리를 올릴 때 이상하게도 장기금리는 계속 떨어집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은 좀 조심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쟁이에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제가 이해가 잘 됐어요. 지금 미국 그 금리 사실은 지금 금융시장에 파란이 일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미국 금리 인상 그 시점에 대한 네. 혼란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파월 의장께서 테이퍼링도 안 한다 갑자기 해야 돼 이렇게 돼 버리니까 금리도 또 저럴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조금 과하게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중앙은행의 어떤 생리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네. 뭐 중앙은행이 무슨 말을 했으니까 시장이 반응을 했어요. 네. 그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시장이 이렇게 반응했으니까 따라가고 저렇게 반응했으니까 따라가고 그런 사람은 돈을 벌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것보다는 이 중앙은행이 이제 어떤 배경하에서 저렇게 움직일 거고 향후에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거를 미리 알고서 그거에 따른 베팅을 해야 우리가 돈을 먹을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것 같습니다. 파월이 왜 말을 바꿨나요? 이제 대표적으로 9월 달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9월 그 FOMC였죠?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톤이 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늘 일시적이라고 얘기했다가 최근에는 좀 바뀌어서 네. 좀 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계속 그 연준 인사들의 말을 계속 듣고 연준 인사들이 19명이에요. 네. 정원이. 그럼 그 사람들이 중구난방 얘기를 막 할 텐데 그럼 파월 의장은 중간에서 이거를 한쪽으로 끌고 갈 수 있다기보다는 이 19명의 생각이 과반을 넘으면 파월 의장의 생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옛날에 우리나라 중앙은행 총재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는데 하는 총재는 소수 의견을 낼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네. 예를 들어서 뭐 19명 중에 네. FOMC 의원 19명 중에 그 한 자기 그 연준 의장 혼자 뭐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이 좀 오래 갈 수 있다는 의견이 점점 늘어나. 그러다가 과반수를 넘어가면 이 중앙은행장이 혼자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때는 대수 사이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게 이제 바뀐 시점이 사실 6월 이후부터라고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좀 보고 있었고 로버트 카플란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때부터 얘기를 적극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좀 이제 그걸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분위기라는 게 쑥쑥 바꿀 수 있는 거고 뭐 전 솔직히 내년 말에 뭐 금리 올린다고 하는데 그건 가봐야 됩니다. 뭐 마켓 프라이스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내년 말에 금리를 올릴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이러다가 예를 들어서 뭐 내년 초에 갑자기 원자재 가격들이 다 가라앉고 네. 또 이제 저는 솔직히 지금 2008년이 좀 생각이 나는데 2008년에도 경기가 가라앉는데 유가가 146불까지 갔습니다. 원래 원자재 가격들이 약간 좀 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아요. 경기에 상당히 후행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찌 보면 원자재 가격이 잘 안 빠지기 때문에 경기가 더 빠르게 하락하는 경우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럼 금리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냐면 원자재 가격 따라서 처음에 오르다가 그 이후에 갑자기 크게 떨어지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합니다. 즉 금리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고 자본시장이 큰 변동성에 이제 노출이 되는 건데 이제 이런 어떤 생리를 미리 좀 이해를 하고 계시다면은 앞으로 좀 대응하기에 나쁘지 않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늘 그렇지만 뭐 중앙은행장들이 굉장히 큰 정보를 갖고 있다.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이고 네. 똑같이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때 자신만의 어떤 분석의 틀을 좀 갖고 있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금리가 언젠가는 올라가긴 하겠죠. 네. 그게 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네. 그러면 뭐 최근에 지금 금리 움직이는 거 보면 장기물은 올랐다 떨어지고 있고 네. 그다음 단기물은 아주 급박하게 올라가고 있죠. 네. 네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금리물을 보면서 미국의 금리 흐름을 좀 예측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어떤 거를 우리가 좀 시그널로 읽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금리의 절대 레벨보다는 스프레드를 굉장히 네. 저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프레드 상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장단기 스프레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미국채 2년과 10년을 네. 많이 보시는데 네. 뭐 그게
보통 많이 봐요. 뭐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요즘은 2년, 10년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통화정책 영향을 많이 받는 5년물하고 물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 30년물 그리고 그 양자 간의 금리 차. 요게 앞으로 훨씬 중요하고 이 스프레드가 계속 지금 눌려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 계속 눌린다. 그렇다면 시장 금리는 아마 오르지 못하거나 살짝 오르다가 다시 떨어지든지 그렇게 될 거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보니까 진짜 원자재 가격이 안 잡히고 지금 막 난리가 나고 뭐 리드 타임 계속 길어지고 그래서 스프레드 갑자기 추세선을 뚫고 위로 올라갔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저도 생각을 바꿔야 될 거고 아마 이제 거의 뭐 70년대 비슷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정말 올 가능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저희의 베이스 시나리오는 요 5년 30년이 계속 눌린다 쪽으로 저희는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5년 30년 스프레드를 어디서 봐야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를 이제 매일이라도 모니터링 하면서 최근 이틀 동안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모니터링 하시면은 이제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막 벌어지면 뭔가 압박을 받으면서 이 스프레드 확대가 중앙은행 연준을 압박해서 결국은 금리 인상으로 이들을 이끌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특히 물가에 아주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지금도 매파적이지만 만약에 이 스프레드가 위로 튄다. 그럼 더더욱 매파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한 가지만 팬다고 하셨어요. 5년물과 30년물의 금리 차이. 자, 벌어지면 금리 인상의 압박이 커지고 좁혀들면 금리 인상 웃기지 마라 안 한다. 이렇게 제가 좀 더 거칠고 쉽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우리 다음부터 우리 그 파트장님 나오시면 시간을 좀 더 길게 잡아야 되겠어요. 서로나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래도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꿀 정리를 해주셔서 오늘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하나만 패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저도 배웠습니다. 보통 10년, 20년, 2년만 보니까. 그렇죠. 보통 그렇게 보십니다. 10년, 20년은 이제 참고로 그 향후 경기가 좋아질 거냐 나쁠 거냐 요거를 보실 때 많이 쓰시고요. 뭐 그것도 지금 축소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좀 특별한 케이스다 보니까 5년, 30년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1부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문홍철 DB금융투자의 채권 전략 파트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